마을을 덮던 안개가 볕에 풀리는 아침, 나는 고향집 대문을 밀며 한 발 들여놓았다. 반세기를 버틴 나무 문설주에는 어릴 적 칼끝으로 긁어놓던 낙서 자국이 얇게 남아 있었고, 처마 끝 풍경은 오래된 종소리를 속으로 삼키듯 살짝 떨렸다. 마루 바닥은 해의 각도에 맞춰 미세한 광을 뿜었고, 광창 틈을 빠져나온 먼지들이 닻을 올리는 배처럼 느리게 올라앉았다. 부엌 아궁이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불을 대던 자리는 식은 지 오래된 재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문지방에 앉아 골목 끝을 내려다 보았다. 한때 우리가 비석치기를 하던 곳, 쪼그리고 앉아 달고나를 찍어 먹던 곳, 그곳을 가로질러 형광색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밧줄을 끌고 지나갔다. 그들의 뒤로 주황색 스프레이 표식이 논두렁의 살결에 스며들어 붉은 자국을 남겼다. 개발 예정지. 두 글자가 가벼운 바람에도 질기게 버텼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는 여름에 잎을 거둔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지붕 같은 그늘의 기억을 품고 서서 흔들렸다. 나는 손바닥을 거친 껍질에 대고 귀를 댔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등줄기로 미세한 울림이 올라왔다. 이곳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골목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왔구나, 드디어. 말끝에 붙은 숨소리에는 반가움과 조급함이 겹겹이 접혀 있었다. 장터 쪽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짧게 흘렀고, 촌장인 박노인은 새벽부터 개발 설명회를 나간 사람들 얘기를 주워왔다며 속삭였다. 보상금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더라. 오늘 저녁 모여보자고.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 들어 햇살에 비춰보았다. 부드럽게 다른 이빨 자국 사이를 햇빛이 오르내렸다. 문고리를 돌리니 안방문이 미세하게 끽하는 소리를 냈다. 할머니의 숨소리, 아버지의 기침소리, 장독대의 콩 발효 냄새, 여름밤 장수풍뎅이가 날아들던 미닫이의 진동, 사소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 모든 것의 끝에 낯선 소리가 섞여들었다. 철을 물어뜯는 기계의 이빨, 땅속을 뒤집는 어두운 진동. 나는 그 소리에 밀려 서둘러 마당 가운데 섰다. 마을 하늘을 가로지르는 가는 실선에는 새들의 발자국 같은 전깃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끝에서 한참이나 기다렸던 편지 한 장이 지금에서야 도착한 듯 가슴을 두드렸다. 지켜라. 라고 누가 속삭였다.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이 집의 기둥목과 같이 굵고 느맸다. 해가 조금 더 올라가자 마당 모서리에 신발 자국들이 드러났다. 어젯밤 누군가 여기를 지나간 모양이었다. 발자국은 대문을 들어와 장독대 옆을 휙 돌아 나가 담장 밑에서 사라졌다. 나는 손가락을 그 자국 위에 대보고 몸을 돌려 골목을 내려갔다. 장터까지 가는 길은 어릴 적보다 짧아진 듯 했다. 집들이 사라진 자리마다 공터가 생겼고, 그 공터마다 형광색 말뚝이 박혀서 숫자를 달고 서 있었다. 사람들 얼굴에는 혼란의 그늘이 깔려 있었고, 첫눈처럼 얇은 침묵이 눈썹과 입술 사이에 얹혀 있었다. 장터 입구에서 어린 시절 짝이었던 영분이 누나가 내 손목을 툭 쳤다. 너 맞지? 사진 속에서만 보던 내 얼굴이 여기 있네. 반가움이 목구멍까지 올랐지만 우리는 말을 짧게 자르고 나란히 확성기 방향을 보았다. 회색 정장 남자가 지도와 그래프를 펴놓고 있었다. 발전, 일자리, 미래. 그가 내뱉는 단어들은 바람에 밀려 반짝거렸지만 내 귀에는 바닥이 없는 약속처럼 텅 비어 들렸다. 뒤늦게 도착한 박노인이 사람들을 모아 그늘 쪽으로 불렀다. 저녁에 회관에서 회의한다. 개개인의 선택을 욕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번은 함께 들어보자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다. 나는 누나와 눈을 마주치고 작게 끄덕였다. 돌아가는 길에 느티나무 밑에 잠깐 섰다. 나무 둥치 틈에 누군가 끼워둔 낡은 수첩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첫 장을 펼쳤다.
잉크가 반쯤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땅에는 이야기가 묻혀 있다. 땅을 뒤집기 전에 먼저 귀를 대라. 글씨 끝에 찍힌 도장은 낯익었다. 마을 사무장의 도장. 그러나 그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손끝이 차게 식었다. 어젯밤 발자국, 느티나무 틈 수첩, 개발 도면의 붉은 선, 그리고 할 일 없이 울던 종소리 흩어진 점들 사이에 가느다란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수첩을 품고 집으로 뛰었다. 문턱을 넘자 마루 밑에서 작은 금속성의 딸깍 소리가 났다. 웬 열쇠 하나가 나사몬 옆에 떨어져 있었다. 내가 들고 있던 집 열쇠와 쌍둥이처럼 닮았지만 무언가가 미묘하게 달랐다. 등줄기를 흐고 지나가는 미지의 감각, 가슴 어딘가에서 느리게 타오르는 낯선 불씨. 개발 바람은 이미 골목 끝을 휩쓸고 있었지만 내 손바닥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지키라는 명령과도 같은, 그러나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처럼 부드러운 바람.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회관회의 시간을 손목시계 유리에 몇 번이고 반사시켜댔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두드려댔다. 오늘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에 모여 같은 말을 나누게 될 것이다.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남아야 한다는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먼저 이 집이, 이 마을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를 뜻밖의 글씨 하나로 증명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마 그 글씨는 이미 오래전 어딘가에 쓰여 있었고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 수첩을 살짝 두드려 보았다. 심장 박동과 종이 결이 잠깐 같은 리듬으로 울렸다. 한 시대가 끝나간다는 예감과 함께 또 다른 시대가 막 열리려는 기척이 문지방 밑에서 미세하게 진동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낡은 슬리퍼를 끌고 온 할머니,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 학교 수업을 막 끝낸 아이들까지 작은 공간은 숨결로 가득 찼다. 내가 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내게 쏠렸다. 서울살이 끝내고 돌아온 놈, 이제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는 묵직한 의문이 눈빛 사이로 흐르고 있었다. 촌장 박노인이 기침을 크게 하며 앞으로 나섰다. 오늘 우리가 한 자리 모인 건 단순하다. 개발회사 사람들이 말하는 보상금, 그리고 이 마을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첫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난 찬성일세. 보상금만큼 주면 나가고 싶다. 땅 팔아봤자 손자 세대는 안 돌아올 텐데 뭐하려 버티냐. 곧이어 다른 이가 맞장 굳혔다. 나도 그러네. 도시로 가면 편한 집에서 살 수 있잖아.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뒤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소. 우린 이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조상들 무덤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떠나나.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갈라졌다. 찬성과 반대가 맞부딪히며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 살다 왔지만 아무리 편한 곳이라도 여기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얼굴, 우리가 함께 보내온 계절들 그걸 잃으면 보상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잠시 잔잔해졌지만 곧 다시 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내가 책임질 테냐? 법이 우릴 지켜주지 못하는데 어찌 버티겠느냐?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색 정장 차림의 개발 회사 직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회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직원들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드릴 것이고 이 지역을 새로운 관광단지로 만들 겁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득이지요. 종이에 인쇄된 그래프와 그림들이 탁자 위에 펼쳐졌다. 새 건물, 쇼핑몰, 관광버스. 하지만 내 눈에는 집과 밭이 잘려나간 흔적만이 선명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보이는 느티나무 자리가 빈터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전통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 찍어 전시관에 두면 되지요. 그 말에 사람들의 분노가 터졌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상징이었고 어린 시절 우리가 모여 놀던 그늘이었다. 그 순간 나는 품속의 낡은 수첩을 떠올렸다. 땅을 뒤집기 전에 먼저 귀를 대라던 문장. 내 등골을 적시는 그 말이 더욱 선명해졌다. 회의는 결국 의견 차만 남기고 끝났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나갔지만 눈빛 속 갈등은 여전히 타올랐다. 나는 밖으로 나와 어둠이 내린 골목을 걷다. 마당 담벼락에 기대 앉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혼자 힘으로는 못 막아. 우리 중 누군가 벌써 개발 쪽과 손잡았어. 돌아보니 영분이 누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누군데요, 누군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확실치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나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우리를 흔드는 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개발의 바람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칼날이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나는 수첩을 펴들고 밑장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었다. 지켜야 한다, 끝까지. 그리고 마루 밑에서 찾은 쌍둥이 열쇠를 손에 쥐며 생각했다. 이 열쇠가 어디를 열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마을의 비밀을 향한 길일 것이다. 바람이 창호지를 울릴 때마다 나는 더 굳게 다짐했다. 내일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설령 길이 험하더라도. 이튿날 아침 햇살이 논두렁을 비출 무렵 나는 수첩과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마을 길로 나섰다.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누군가는 집 앞에 빨랫줄을 걷으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문지방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먼저 박노인을 찾아갔다. 촌장은 밤새 회의를 되새겼는지 눈밑이 푸르게 꺼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수첩을 내밀었다. 그가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 도장 사무장 거 맞네. 10년 전에 돌아가셨지 않나.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박노인은 수첩을 쓰다듬으며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옛날 이 땅에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하던 사람들의 비밀 거점이 있었다고 하더라. 기록이 남아있다면 개발 회사가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부터 집집마다 찾아가 얘기를 나눴다. 찬성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돈 때문이었다. 자식들이 도시에 있으니 여기 붙잡고 뭐 하냐는 체념이었다. 하지만 내가 수첩의 문구와 느티나무 전설을 들려주자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관심을 보였다. 농사 짓다 틈틈이 사진 찍던 진수는 말했다. 형, 내가 카메라로 마을 풍경 찍어둘게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학생들 몇 명은 학교에서 마을 역사를 조사해 보고 싶다고 했다. 어르신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독립자금 모았던 전설을 들려주던 최할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그런 얘기를 다시 듣게 될 줄 몰랐다. 우리 마을에도 역사가 있구나. 그러나 그만큼 개발 회사의 압박도 심해졌다. 며칠 뒤 회색 정장 남자가 또 나타나 문서 뭉치를 흔들었다. 여기에 사인만 하면 즉시 보상금 드립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몇몇 집 사람들이 흔들렸다. 그때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마을의 역사입니다. 이 땅엔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있습니다. 만약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개발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의심과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수첩에 적힌 단서를 찾기 위해 느티나무 밑을 다시 팠다. 쌍둥이 열쇠가 열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밤을 샅샅이 뒤지던 끝에 담장 및 낡은 항아리 안에서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녹슬어 있었지만 열쇠가 딱 맞았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문서 뭉치와 흑백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일제시대 청년들이 마을 느티나무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문서에는 이 땅은 항일운동의 비밀 거점으로 쓰였음을 기록한다. 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당시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다. 나는 숨이 막혀 한동안 멍하니 문서를 바라봤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증거일지도 몰랐다. 다음 회의 때 나는 문서와 사진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다. 처음엔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고 곧 분노와 자부심이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면 이 땅을 함부로 허물면 안 되지 않나? 그 순간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찬성하던 사람들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때 구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나왔다. 허튼 소리 마라. 그 사진이 진짜라는 증거 어디 있어? 목소리 주인은 바로 내 어릴 적 친구 만호였다. 그는 도시에서 살다 돌아왔는데 얼마 전부터 개발 회사 측과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흔들었다. 돈 받고 떠나는 게 최선이야. 역사 따위 밥 먹여주지 않아. 순간 사람들의 분위기가 흔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했다. 만호야, 넌 내 뿌리를 잊었을지 몰라도 우린 잊지 않는다. 이 문서는 역사가들이 감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사람들 중 한 명은 내 할아버지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최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맞아, 저 사진 속 청년들 얘기를 내가 들었지. 내 할아버지와 우리 남편이 함께 숨겼다고. 그 말에 분위기는 다시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싸움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개발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진수가 충격적인 문서를 찍어왔다. 거기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개발회사가 뇌물을 주고받은 내역이 적혀 있었다. 이 사업은 단순 관광단지가 아니라 거대한 이권 사업이었다. 도시 외곽 산업단지와 연결돼 토지값을 폭등시키려는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문서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린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대한 비리와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분위기는 더 뜨겁게 불탔다. 이젠 누구도 단순히 보상금만을 얘기하지 않았다. 우린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밤마다 낯선 차들이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렸고 익명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정희 누나는 문 앞에 죽은 닭이 걸려있는 걸 발견했고 박노인의 집 유리창이 돌에 깨지기도 했다. 공포가 마을을 덮었지만 사람들은 이번엔 흩어지지 않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회관 안에서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앉아 노래를 불렀다. 느티나무 아래서 우리가 지켜온 것을 지금도 지켜내자고. 나는 밤마다 수첩을 펴며 다짐했다. 개발 바람은 강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라는 이름의 힘을 되찾아가고 있다. 마을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개발회사는 노골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회관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발전 없는 마을은 퇴보뿐입니다. 개발은 미래입니다. 글씨체는 굵었고 밑에는 개발회사 로고가 빼곡히 박혀 있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돌을 던지자 직원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거칠게 쫓아냈다. 분노가 터져 나왔지만 우린 아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했다. 진수는 마을 풍경과 느티나무, 문서들을 사진으로 정리해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박노인은 지자체에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검토 중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굴착기들이 점점 마을 가장자리를 잠식해왔다. 우린 결국 거리로 나섰다. 트럭 앞에서 줄을 지어 앉고 손에는 우리가 마을이다 라고 쓴 팻말을 들었다. 언론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고 우린 목청껏 외쳤다.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어르신들의 굵은 목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곧 경찰차들이 들어섰다. 헬멧 쓴 경찰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확성기에서 해산 명령이 나왔다.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밀고 당기는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최할머니가 넘어졌다. 머리가 돌에 부딪히며 피가 배어 나왔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우린 허겁지겁 그녀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더 뜨겁게 불태웠다. 그러나 내부에서 금이 갔다. 만호가 공식적으로 개발 찬성편에 섰다. 그는 개발회사의 대리인이 되어 보상금을 받고 떠날 사람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한때 함께 뛰놀던 친구였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 나는 그를 붙잡고 물었다. 왜 이러는 거냐? 정말 돈 때문이냐? 만호는 피식 웃었다. 돈 때문이지. 그리고 미래 때문이다. 도시에 살아봤잖아. 여긴 희망 없어. 너도 아직 서울의 편리함 잊지 못하잖아. 그의 말에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곧 단호히 말했다. 희망은 사람이 만드는 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생기는 거다. 만호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 이후 개발회사는 법정 공방으로 우릴 몰아붙였다. 불법 집회, 공무집행 방해라는 딱지가 붙었고 몇몇 청년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진수도 카메라를 빼앗겼다. 언론 기사에는 지역 주민 갈등 심화, 개발 반대 측의 과격 시위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다. 우린 억울했지만 변호사를 구할 돈조차 넉넉치 않았다. 그때 서울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가 발견한 문서를 보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건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니라 역사적 공간 보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말에 우린 용기를 얻었다.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문서를 공개했다. 순간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다. 신문 일면에 항일운동 거점지, 관광단지 개발 논란이라는 제목이 올라갔다. 개발회사는 당혹했지만 곧 반격했다. 문서의 진위를 의심한다며 전문가들을 동원해 검증을 요구했다. 우리의 증거는 아직 불완전했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심지어 우리 집 마당에 불붙은 신문이 던져지기도 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 단단히 뭉쳤다. 아이들은 손수 마을 신문을 만들어 느티나무 전설을 글과 그림으로 펼쳤다. 어르신들은 옛 이야기를 녹음기로 기록했다. 젊은이들은 SNS에 마을의 역사를 알렸다. 세상은 조금씩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생은 계속되었다. 어느 밤 회관을 지키던 청년 하나가 낯선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그의 붕대 감싼 손을 보며 사람들은 눈물을 삼켰다. 우린 서로를 안으며 다짐했다. 누가 쓰러져도 남은 우리가 일어나겠다. 그러던 어느 저녁 느티나무 밑에서 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났다. 뿌리 옆 흙 속에서 오래된 금속함이 발견된 것이다. 그 안에는 더 많은 문서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한 항일운동가의 손글씨였고 그 속에는 이 마을이 내 조국의 등불이었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숨죽여 글씨를 읽었고 눈물과 함성이 동시에 터졌다. 우린 더 이상 단순한 마을 주민이 아니었다.
역사를 지키는 증인이 되었다. 하지만 개발회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만호를 앞세워 주민의 절반은 찬성한다는 서류를 만들어냈다. 그는 우리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 우린 이 길을 택했어.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주먹을 내리지 않았다. 우린 폭력이 아닌 증거와 연대로 싸워야 했다. 사람들은 울분을 삼키며 다시 일어섰다. 회관 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는 뿌리를 버리지 않는다. 느티나무 밑에서 발견한 일기장은 마을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우린 모닥 불가에 둘러앉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글씨는 삐뚤고 먹물은 바랬지만 거기에는 살아 숨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숨을 곳을 얻었다. 밤마다 동지들과 모여 조국의 자유를 논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이곳을 밟고 간 자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 빛을 찾을 것이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읽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노인은 손을 떨며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늘 하던 말과 같아. 우린 진짜 역사 위에 살고 있었던 거야. 이 기록과 문서들을 들고 우린 문화재청에 재차 제출했다. 이번엔 서울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이 함께 나섰다. 전문가들이 문서를 감정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 증거면 마을 전체가 등록문화재 대상입니다. 결과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린 처음으로 승리의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 빛은 곧 더 큰 그림자와 함께 밀려왔다. 개발회사는 즉각 반격했다. 지역신문에 돈을 뿌려 주민 갈등으로 마을 붕괴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만호를 내세워 절반 이상이 찬성이라는 거짓 서류를 배포했다. 심지어 일기장이 위조됐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다시 흔들렸고 회의장 분위기는 점점 냉각됐다. 나는 책상을 꽉 내리치며 말했다. 우린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진수가 입을 열었다. 형, 예전에 이 마을 지하에 비밀 창고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지 몰라요. 우린 탐색을 시작했다. 느티나무 뿌리에서 이어진 옛 우물터를 파헤쳤고 낡은 창고문 같은 걸 발견했다. 쌍둥이 열쇠를 끼우자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서류 뭉치와 깃발, 낡은 라디오와 옛날 총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철판에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이곳은 조국의 등불이었다. 사람들은 숨이 멎은 듯 서 있다가 함성이 터졌다. 이제 우린 더 이상 거짓으로 몰릴 수 없었다. 우린 증거를 들고 서울로 올라갔다. 기자회견장에서 박노인이 일기장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곁에서 아이들이 느티나무 그림을 든 팻말을 들었다. 언론 플래시가 터졌고 뉴스 헤드라인에는 항일운동 거점, 개발 논란 속 보존 요구가 실렸다. 여론은 급격히 우리 편으로 기울었다. 문화재청도 긴급회의를 열어 조사위원회를 파견했다. 그러나 그만큼 개발회사의 반격은 거칠었다. 만호가 텔레비전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 그 일기장은 위조다. 마을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꾸민 연극이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친구였던 그가 어쩌다 절이 됐는지. 그러나 우린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며칠 뒤 밤 회관에 불이 나 번졌다. 사람들이 모여 겨우 꺼냈지만 문서 몇 장이 잿더미가 되었다. 눈물을 삼키며 죄를 해치던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불에 타지 않은 일기 한 권이 재 속에서 빛나듯 드러난 것이다. 그 속에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 마을 출신 항일운동가들의 실명과 활동 기록, 심지어 서울 독립운동본부와 연락한 증거 편지까지 들어 있었다. 이건 그 어떤 의심도 막을 수 없는 결정타였다.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모든 것이 진짜로 판명났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시민들이 마을 앞으로 찾아와 우릴 응원했다. 젊은 대학생들은 자원봉사로 돌아가며 집을 고쳐주고 밭을 일구었다. 우린 이제 단순히 마을 사람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개발회사는 궁지에 몰렸다. 뇌물 문서도 언론에 공개되며 시장과 관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만호는 결국 사람들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고백했다.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그만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박노인이 한마디 했다. 우린 서로를 버리려고 모인 게 아니다. 다만 지켜내려 모인 거다. 그 말에 사람들의 분노가 조금씩 풀렸다. 결정적 순간은 문화재위원회 발표였다. 위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 마을은 역사적 가치가 명백하다. 개발 계획은 전면 철회되고 이곳은 보전구역으로 지정된다. 순간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고 어르신들은 흐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환호하는 듯 소리를 냈다. 그러나 승리의 빛 속에서도 우린 깨달았다. 집을 지킨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공동체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며 얻은 교훈은 돈보다 값졌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다. 그러나 남은 우리가 힘을 모아 이 땅을 돌보고 지켜야 했다. 겨울 바람이 물러나고 들녘에 봄빛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굴착기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아이들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회관 벽에는 아직 그날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뿌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문구는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사람들은 함께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불탄 회관 지붕을 새로 얹었다. 떠났던 이들도 하나둘 소식을 보내왔다. 도시에서 살던 영분이 누나는 결국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내 마음이 늘 여기에 묶여 있었다. 이젠 정말 여기서 숨 쉬고 싶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맞이했다.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밑에서 줄넘기를 했고 어르신들은 돌벤치에 앉아 차를 나눴다. 나는 마루에 앉아 수첩을 펼쳐보았다. 지켜라라는 첫날의 속삭임이 이제는 완결된 문장으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지켜냈다. 그리고 지켜갈 것이다. 박노인이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린 단순히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켰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뚜껑을 열자 김이 나왔다. 국밥 냄새와 웃음이 섞였다. 사람들은 돌아온 이웃들과 손을 잡고 원형을 그리며 춤을 췄다. 피곤한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다. 만호도 그 자리에 조심스레 섰다. 사람들은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가 고개 숙여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자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노인이 말했다. 우리 마을은 버리는 곳이 아니라 품는 곳이네. 그 말에 분위기는 더 따뜻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별빛이 마당을 덮었다. 나는 마루 기둥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집의 기둥목, 기왓장, 마당 돌 하나하나가 이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사랑의 증거였다.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확실히 돌아왔다.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였다. 다시 함께.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을 감았다.